우리 지금 여기 이 바쁘신 데를 이렇게 모여주셔서 이 공간이 지금 이 공간이 대회의실인 거죠. 그 의회 대회의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도 함께 계셔서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또 당원 여러분들 직접 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서요. 여기 다 선거 도사들이 보이셨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씩 뭐가 도래가 있다가 또 도래 밑에 있다가 도래가 속에서 또 약간씩 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멋지게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조금 전에 막 소개를 세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뜨긴 떴는데 특별히 제가 잘나서 뜬 건 아니고 처음에 표가 안 나와서 떴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1주차 하고 2주차 충청권 하고 3주차 호남권까지 하고 이제 경기도를 4주차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첫 주 끝나고 이재명 대표 차에서 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렇게 표가 안 나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떠서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뵙기 전에는 다행히 아주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1등으로 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간에 함께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온라인 선거가 되고 우리 온라인 권리당원도 많아지고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이나 또 지지자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스킨십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8분이 현재 나와 있는 게 5을 뽑는데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이해가 되고 누가 떨어져도 이해가 될 정도다라고 죽음의 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건데 사실 진짜 후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더 훌륭한 점은 없습니다. 인물로 보면은 인물이나 키로 보면은 한준호 의원한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구라로 보면은 또 정범준 후보한테 또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시원시원하게 아주 또 떡 떨어지게 요새 아주 칼칼하게 하는 거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한테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젊은 어떤 그런 에너지로 보면은 우리 유일한 40대 후보인 강선우 후보한테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민석이 나왔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민석이 그냥 최고위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을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3주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쭉 판단하시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셨나 하는 것에는 아마 김민석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계신 후보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단체전을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폭풍 정국을 헤쳐나가야 되고 참 큰 일들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고 있고 또 그 탄핵이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상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일주일 나흘 재판을 받는데 그걸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그냥 일주일 내내 법정에 연금시키는 그러한 상태의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2년 후이고 대선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준비를 해야 참 종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과제가 있어서 이번 지도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전시 지도부이고 한편으로는 집권 지도부인데 우리 당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지 않습니까?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당원의 숫자도 커졌고 단체장들도 보유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 당을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으로서 이 많은 일들을 끌어가는 그런 선거를 저희가 치러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신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을 빼놓고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총괄본부장을 사실상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7번인가 8번인가 본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총괄해서 맡았던 선거를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국정운영,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집권준비도 서포트해보고 국정운영을 하는 여당의 서포트도 해보고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정국 당시에 추미애 대표 때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그 정국의 중심부에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쭉 기획하고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하고 전략도 짜고 정책도 짜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중심이고 우리 당의 사실상 대통령으로 보인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지난 1년간 정도 어떻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일을 통해서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고 총선 상황실장을 하고 최근에 당원 주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쭉 이렇게 오는 한 1년여의 과정 속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눈, 전국을 바라보는 눈, 더 크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 일을 풀어가는 태도 그런 것에 있어서 일정한 합이 맞는다 이런 판단을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대표께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최고위원이 5이 있는데 대표를 중심으로 끌어가야 하는 최고위원 가운데 지금 우리 정청래 수석이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로는 하나 아닌데 굉장히 탁월한 지금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김민석은 정청래와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내외를 조율하고 대표를 서포트하고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발행을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위원의 역할은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아마 그것 때문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대략 그것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힘을 그렇게 모아보자 해서 대략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를 비교적 일찍 시작했고 또 정치를 한 이후에 근 20년에 걸치는 야인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시적에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30대에 국회의원 2번 하고 38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으면 엄청나게 잘 나간 거죠. 그리고 18년 야인 생활을 거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그야말로 실제말로 그 30대에 잘 나갔을 때 저 자신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조금 나아진 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원칙을 생각하고 정체성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쭉 이렇게 지켜가는 것을 제 2번째 정치의 소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운명처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내내 선거를 한 달 동안 옆자리에 앉아서 선거를 치르고 또 대통령이실 때 현직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도 하면서 이렇게 쭉 모셨던 그런 입장에서 오랜 시간이 돼서 다시 정치에 돌아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만나고 또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가 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다.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우리가 DJ가 IMF를 극복하고 나가고 도약시켰듯이 이 개인적 분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남처럼 거의 정치경제사회적인 IMF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 상황을 재도약시킬 비전을 연구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
고난을 그냥 견뎌낼 수는 있어도 그 고난의 시기에 비전을 세우기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괜찮은 리더를 다음 대통령 후보감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준비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확실하게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위에 참여해서 전체적인 촉대를 메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는 당인입니다. 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일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이 되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미리 임명된 지방선거 준비본부장, 미리 임명된 대선 준비본부장, 미리 임명된 집권준비본부장이라는 각오로, 저는 길게 보지 않습니다. 1년 딱 봅니다. 1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전속력으로 지방선거와 대선과 집권준비를 해서 우리 당이 단단하게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국이 급변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준비를 해내고 전국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역량은 김민석이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먹힌 거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입도 나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은 안심하기에는 이 경기도가 너무 커요. 경기도의 표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 이제는 경기도가, 또 경기도당이 우리 민주당의 완전히 중심 중의 중심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당원의 숫자로 보나, 의원들의 숫자로 보나, 크기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여기서 마음을 먹고 이번 전당대회가 참 재밌잖아요. 1위가 계속 바뀌잖아요. 현지 1위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기왕이면 1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권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는 경기도의 선택을 받아야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가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경기도 선거를 하는데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상 이 당원대회가 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당대표에 대한 결정인데, 사실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다, 이건 99.999% 정해져 있잖아요. 최고위원 다수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추려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당원대회,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은 의외로 누구를 수석 최고로 할 것이냐가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걸 당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결정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 1년 후, 2년 후, 그리고 우리가 집권에 성공한 이후에 돌이켜서 평가하시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이재명 대표로 하고 5명의 최고위원을 만들었을 때 수석 최고위원을 김민석으로 한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구나,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당의 집권에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민석 수석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석 최고는 누구라고요?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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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 좀, 네. 뭘 물어봤냐면은 지금 몇 살이냐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직 당원을 아니냐고. 아직 당원을 아니냐고.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져서 정말 젊은 청년 당원들이, 유럽은 그렇잖아요. 청년 당원들도 성장해서 당에서 쭉 축적이 되면 그런 중에 수상이 나오고 그런 정당으로 발전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꼭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이제는 당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축적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당으로 저는 발전하는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꿈나무들이 앞으로 보시다 보니까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변화시키고 당을 발전시키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의원님을 잠시 얼썩 모셔서 편안하게 모시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참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우리 지지자의 자녀 같은데 따뜻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입구에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또 마이크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좀 여기서 편안하게 대화 좀 하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3가지만 좀 요약을 했는데요. 괜찮으시겠죠? 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수석 전략가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강점이 있으시고 전략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씩 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선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가끔 전략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사실 전략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략이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정치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대선 이후에 또 제가 많은 비난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겪었던 것도 아시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정치는 이게 무슨 전략이나 정치공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믿고 가는 거다. 제가 2002년 대선 때를 돌이켜볼 때 단일화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자서전에서 김민석이 그렇게 단일화를 위한 선택을 한 게 정권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정권 창출을 위한 충돌이었다. 근데 본인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참 감사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복귀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시도되지 않았고 성공하지 않았던 단일화라는 정치적 전략적 정치공학적 시도를 하고 성공을 시켰는데 지지천외라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끝났구나. 근데 그리고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놓고 보면 그런 일종의 정치공학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우리 이겼지? 그게 저에게 큰 숙제로 남은 거예요. 그게 국민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밤새 막 조선일보를 다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정말 천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교훈을 저는 몸에 새긴 거구나. 이게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작년부터 가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협잡이라고 때리고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들 때 다 안면이 있고 다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근데 다들 나서기 어려울 때 제가 사쿠라 신당이라고 질타하고 또 당원 주권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이제는 당원들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까지도 이제 투표권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 저는 그때부터의 경험과 한 20여 년 동안에 제 나름의 성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공학이나 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뭘 할 때든 전략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을 믿고 상식을 가지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오버하지 않고 정치에서 망할 때는 꼭 그 평상심을 잃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총선 때 제가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총선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표님 그 선거 마지막 날까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가 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리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도 우리가 아슬아슬하니까 한 선만 더 주십시오라고
심지어 국민들이 저거 너무 좀 엄살 아니야 라고 해도 마지막 날까지 한숨만 더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절제력을 유지하면서 가면 꽤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상당히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하면서는 굉장히 신중론자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신중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세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를 했고 또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고 말이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하면 저는 안 된다고. 지금은 신중하지만 강력한 대세. 민주당이 결국은 집권한다. 정권 교체가 어떻게든 된다. 이재명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 된다. 이것을 강력한 대세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만 저는 우리의 공격력도 강해지고 방어력도 강해진다. 그리고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저는 대세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 국민들 가운데 탄핵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대표를 지키자는 얘기도 있고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어찌 보면 보통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대표를 지키고 방어해내고 선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으로 가는 건데 보통 그런 순서인데 지금은 역으로 집권 준비라는 것을 명확하게 목표로 삼고 단단하게 할 때만 그 모든 것들이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 집권 준비를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전속력으로 해야만 그래야 전국의 급변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온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버티더라도 그럴 때에만 확실하게 이거는 다음 선거에 이기겠구나라는 국면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1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전속력으로 달려야 된다. 그 전속력으로 달리는 저는 제 임기 중에 예를 들어 다음 2년을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두 주연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딱 뒤부터 1년을 선택하고 이 1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몇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제게 강점이 있느냐 여쭤보신다면 다른 강점은 별로 없고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비교적 큰 일들을 많이 치러보고 다행히 젊어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서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대 정신, 정치는 결국 시대 정신인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시대적인 화두를 잡아내고 읽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편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강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쭙고요. 우리가 저 기념 촬영을 좀 잠시 후에 이어갈 테니 혹시 뭐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잠시 기념 촬영 하시고 같이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후보님께. 그러면 질문지 중에 하나 또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개가 혹시 있다고 해서 네. 두 개를 동시에 해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또 사진 찍어야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또는 경기도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그 두 가지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집권 플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당원 주권, 두 번째로는 정책 협약, 또 하나는 예비내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인이 되고 나면 당연히 진짜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기도와도 연동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원 주권인데 아시다시피 당원의 권한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긴급히 보완해야 될 것이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당비도 많이 되고 당원도 많고 한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당원이라면 예를 들어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뭐 그런 서너 가지 책과 헌법 이런 거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 선거 환경에서 언론이 뭐 엉터리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100만, 200만 전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세가 있는 당원이건 젊은 당원들이건 실제 선거 때 어떻게 주변을 설득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20만 진짜 활동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걸 같이 지금은 교육연수원인데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몇 부분이 지금 이번에 당원주권국도 만들기로 했잖아요. 만들어졌거든요. 어쩌면 당원주권국의 국장은 당원 중에서 공모할지도 몰라요. 하여간 좀 색다른 시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협약인데 정책협약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정당인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당의 정책위원회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나아갈 게 뭐냐면 정책협약.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 대타협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어떤 협약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 사회가 돼서 그냥 어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어떤 일종의 각계각층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야 그것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큰 문제인데 아예 그냥 꽉 막혀버린 게 의사정원 문제 같아요. 의정 문제, 유보통합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유럽의 진보 정당들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합의로 풀 수 있는 그런 정책 협약의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선거 때 되면 어떤 각계각층과 선거 협약을 하는데 선거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몇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관을 저는 다듬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시도당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정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거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앙당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경기도당과도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비내각이 사실은 인재풀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이 이제는 인재가 많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 중에도 많고 단체장 중에도 많고 사실 평당원 중에도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뺨을 치고 울고 갈 만한 각 분야의 고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층 가운데 분야를 잘 쪼개가지고 미리미리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그야말로 뭐 장관급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쭉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를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놓고 실력주의로 공정하게 집권한 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정당 정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이 얘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대표님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의논을 하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이끄는 이제 민주당은 실력주의의 관점에서 옛날 같은 식으로 무슨 뭐 언론에서는 무슨 뭐 일극이 됐다 이재명 뭐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반명이다 뭐 비명이다 이렇게 해서 막 갈라져서 싸울 때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집권을 하자는 것을 뭉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렇게 뭉쳐가는 기초 위에서 실력주의의 딱 원칙 그리고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당내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부터 뭐 지방의원, 단체장, 평당원까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짜주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를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최대한 쪼개서 토론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도 되고 그것이 중앙당 수준뿐만 아니라 시도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의 공천이나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는 대표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거의 원칙적으로 100%의 경선으로 가야 되고 그 문호가 다 열려야 되고 그것이 정말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외에는 어떤 다른 이해관계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당의 준비를 아까 전적으로 1년 내에 한다는 것에 그런 것들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질문해 주신 이 정권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이 정권의 문제를 뭔 수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뭔 수로 세 가지만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문제인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집권을 잘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딱 틀어주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투쟁도 해야 하고 등등등등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질서 있게 준비를 해가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위원회 답변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진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사진 촬영에 앞서서 귀한 분 한 세 분 정도 소개할 테니 힘차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님이시죠. 강신성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이어서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님이시죠. 김창덕 실장님 찾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요즘 뜨겁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대표님이시죠.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봉기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까지 인사 좀 드리고요. 전체 나오셔서 우리 김민석 우리 후보님과 함께 기념 촬영 가지시죠. 전체 일어서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어떨까요? 전체론도 하나 찍고 또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좀 찍고 그렇게 하시죠. 자, 모두 좀 다리를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다 나오시죠. 네.